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존 레논이 평범하게 팬한테 사인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인해준 팬에게 정확히 5시간 뒤, 저 사진 속 팬은 존 레논에게 총알 5발을 날리며 죽여버립니다. 자신에게 웃어주며 친절하게 사인해준 존 레논을 왜 죽였을까요? 더 기괴한 건 총을 쏘고 나서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앉아서 소설책을 읽으며 경찰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날 밤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한 비틀즈 해체 뒤에 존 레논의 여자 문제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존 레논에 관련된 뒷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살인범의 이름은 마크 체프먼. 하와이에서 온 평범한 경비원이었던 그는 사실 비틀즈의 지독한 광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랑은 기괴한 증오로 변합니다. 존 레논의 대표곡 이매진 때문이었죠.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내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며 욕심도 굶주림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노래하죠. 이매진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존 레논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소유만이 평화롭다고 말하는 존 레논의 확고한 사상이 그대로 담긴 곡이었죠. 당시 수많은 팬은 그가 던진 이 멋진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범인 체프먼은 그 가사 뒤에 숨겨진 모순을 보고 분노했죠. 정작 존 레논은 뉴욕에서 가장 비싼 초호화 아파트에 살며 자산가로 군림하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입으로만 평화를 떠드는 가짜 위선자, 저놈을 처단하고 내가 진짜 유명해지겠다는 미친 망상에 빠진 거죠. 존 레논을 죽이기 5시간 전, 체프먼이 존 레논에게 다가가 새로 나온 앨범을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주머니엔 이미 존 레논에게 쏠 권총을 숨긴 채 말이죠. 존 레논은 펜이 잘 나오지 않자 직접 펜을 흔들어가며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선 친절하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먼저 물어봐줬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살인마인 줄 상상도 못한 채 친절하게 사인을 해준 거였죠. 범인 진술에 의하면 이때 존 레논이 너무나 친절해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광기를 누르기엔 역부족이었죠. 사인을 받은 체프먼은 영화의 날씨에 존 레논의 집, 다코타 아파트 앞에서 녹음하러 간 존 레논을 5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태연하게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꺼내 읽으며 말이죠. 그리고 밤 10시 50분, 녹음을 마치고 돌아온 존 레논을 향해 체프먼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존 레논은 자신이 살던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필 호밀밭의 파수꾼 책이었을까요? 이 책은 단순히 존 레논을 기다리면서 시간 때우려고 읽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체프먼은 이 소설 속 주인공인 홀든 코필드라는 소년에게 완전히 미쳐 있었거든요. 소설 속 주인공 홀든은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가짜라고 부르며 위선을 혐오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체프먼은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소년과 동일시했죠. 그의 미친 논리는 이랬습니다. 존 레논은 노래로 평화와 무소유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뉴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사는 최고의 위선자다. 내가 이 가짜를 처단함으로써 세상의 순수함을 지키는 진짜 파수꾼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실제로 총을 쏜 직후 피범벅이 된 현장에서 그가 읽던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친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술이다. 홀든 코필드로부터. 그는 살인이 아니라 소설 속의 정의를 자신이 실현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체프먼은 결국 재판에서 최소 20년이 보장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프먼은 20년만 지나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2000년부터 2년마다 꾸준히 가석방을 신청하는데 무려 1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체프먼은 70이 넘는 나이로 46년째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체 존 레논이 누구기에 이 한 광기 어린 팬이 인생을 다 바쳐서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당시 비틀즈의 인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은 비틀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 중에서 존 레논은 팀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천재적인 작곡 실력은 물론이고 평화를 외치는 사상가적인 면모까지 갖춰 팬들에게 종교나 다름없었죠. 비틀즈가 해체된 후에도 그의 위상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틀즈 해체 후 발표한 솔로곡 이매진은 전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고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군림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비틀즈의 인기가 대단한데 왜 해체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비트지의 아버지라 불렸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1967년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4명의 천재를 하나로 묶어주던 유일한 끈이 사라지자 멤버들 사이의 자존심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팀을 이끌지, 또 막대한 수익을 누가 관리할지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팀의 두 기둥이었던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이 둘의 불화가 극에 달했는데 이유는 단순히 음악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불화의 원인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존 레논의 자기 파괴적인 행보였습니다. 존 레논은 당시 LSD 같은 강한 약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야 할 그가 녹음실에서 멍하니 있거나 헛소리를 늘어놓는 날이 많아진 거죠. 완벽주의자였던 폴 맥카트니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비트즈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맥카트니가 독단적으로 팀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자존심 강한 존 레논은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폭발해버린 거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존 레논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여자, 오노 요코가 등장한 겁니다. 당시 존 레논에게 무명 시절부터 묵묵히 내조를 하며 곁을 지킨 조강지처 신시아와 귀여운 아들 줄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6년 존 레논은 한 전시회에서 일본인 전위 예술가 오노 요코를 만납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지만 존 레논은 요코의 기괴한 예술 세계에 완전히 홀려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되죠. 충격적인 불륜 일화가 있습니다. 아내 신시아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존 레논은 자기 집 거실에서 요코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코는 신시아의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죠. 불륜을 저지르고 들켜버린 존 레논은 당황하기는커녕 왔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죠. 결국 존 레논은 조강지처와 아들을 차갑게 버리고 1969년 오노 요코와 재혼합니다. 훗날 비트지의 명곡 헤이 주드가 아빠에게 버림받고 존의 아들 줄리안을 위로하기 위해 폴 맥카트니가 만든 곡이죠. 존 레논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존 레논은 요코를 자신의 분신이라 부르며 비트지의 성역인 녹음실에 예고 없이 그녀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지의 철칙 중 하나가 녹음실엔 멤버 외에 누구도 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코는 녹음실 한복판에 침대를 펴고 누워있거나 심지어 멤버들의 연주 중간에 끼어들며 음이 틀렸다고 훈수까지 두기 시작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이건 선을 넘는다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존 레논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요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비트지 활동을 못한다 했죠. 그렇게 1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비트지의 우정이 약물과 낯선 여자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팬들이 지금까지도 오노 요코를 비트지를 찢어놓은 악녀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평화와 무소유를 노래하며 전 세계의 추앙을 받았던 천재 존 레논.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팀과 가족의 평화는 지키지 못했던 그의 삶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사랑,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팬의 광기 어린 총구였죠. 전설적인 밴드의 해체부터 비극적인 죽음까지. 여러분은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